디펙 초프라의 완전한 행복. 의식이 깨어있도록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신을 평온하게 안정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별한 비법이 없다. 그저 내면의 혼란스러운 감정에 관심을 집중하면 된다. 운전 중에 누군가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보통 벌컥 화를 내거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당신과 무한한 가능성의 열린 장을 연결하는 평온하고 고요한 집중력을 흐트릴 뿐이다. 평정을 잃지 말고 내면의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라. 그런 다음 심호흡을 하라. 심호흡은 몸의 의식을 회복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내면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이 일면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라. 무반응의 공백을 만들어서 자극과 반응의 고리를 끊어라. 부정적인 반응이 스스로 점화되는 것을 잠시 차단함으로써 몸이 애초에 조화롭고 협조적인 상태를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평정을 되찾고 스스로를 조화롭게 조절할 수 있는 본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당신은 고통스럽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우울하고 힘겨울 때마다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과로로 자신의 몸을 혹사하거나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것은 모두 일종의 도피 행각으로 의식의 부재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당신이 이런 유혹에 쉽사리 빠지는 이유는 무언가를 의식하는 게 오히려 고통을 더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탓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의식은 치유의 힘을 갖고 있다. 의식은 그 자체가 온전하며 치유의 본질은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현대인이 지나치게 의존하는 과학은 치유 현상을 이해하는 기초 단계에 불과하다. 인간의 몸은 무수하고 미세한 생리작용을 동시에 조절하기 위해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해왔다. 질병은 몸이 이러한 자기조절 능력을 잃었을 때 생긴다. 반면 치유는 우리 몸이 그것을 다시 기억해낼 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폐렴구균 박테리아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몸이 적절한 항체를 만드는 법을 알고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항체를 만드는 능력은 의식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면역계는 침입자를 인식하고 그 속성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내리는데 마음과 몸의 의식이 충분히 깨어있지 않다면
치유법을 생각해낼 수 없다. 현대의학은 우리 몸을 신경계, 내분비계, 심혈관계 등으로 분류하면서 치유 시스템은 배제하고 있다. 치유 시스템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온몸에 분포되어 작은 사고나 감정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우리가 도외시하는 치유 시스템보다 더 지성적이고 창의적이고 강력한 몸의 기능은 없다. 치유 시스템은 호흡처럼 1분 1초도 쉬지 않고 지속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무한한 열린 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통할 때에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몸의 여러 감각에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무한한 열린 장을 깨닫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평소 사물이나 사람, 사건과 같은 외부 자극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물과 사물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을 보도록 노력하라. 지금 당신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놓인 공간에 눈을 돌려라. 열린 장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 생각과 생각 사이, 사물과 사물 사이, 호흡과 호흡 사이, 움직임과 움직임 사이에 놓여 있다. 그곳은 모두 같은 공간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은 의식이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의식을 부여받기만 하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던 공간은 가득 차고 충만하고 역동적인 곳으로 변할 것이다. 그곳은 순수한 에너지가 잠자고 있는 필드이며 미래의 순간과 사물이 출현할 미지의 영역이다. 공간은 언제나 고요하다. 따라서 당신이 공간에 관심을 기울이면 당신의 마음도 고요해진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그동안 쌓아두었던 긴장과 절망, 상처를 밖으로 내뿜기 시작한다. 그런 깊은 이완 상태로 돌입하면 치유 활동이 왕성해진다. 당신의 몸은 오랜 세월 쌓아두었던 감정과 기억, 상처를 내보낼 필요가 있다. 부정적인 과거의 찌꺼기를 일일이 확인하고 씨름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거듭하며 살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몸에 지나친 요구를 가하면서 몸이 편안하게 이완되고 활짝 열릴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몸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다면 당신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포 하나하나가 자의식과 기쁨, 불멸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서 당신의 의식은 충만해지고 한없이 확장될 것이다.
인도에서는 이를 사칫 안 한다 또는 의식의 영속적인 희열이라고 부른다. 이런 상태에 도달하면 당신의 몸은 자신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된다. 그렇다면 자신을 제대로 안다는 건 무엇일까? 모든 생명체는 전지와 전능, 편재라는 위대한 속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몸속 에너지를 최대한 확장하는 데 주력한다. 내 몸은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에 나를 접속시키는 연결고리다. 내가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면 방대한 우주 에너지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는 뜻이다. 고로 나는 내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귀 기울이고 그 충고를 따른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내 몸이 물리적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우주의 충만한 희열을 경험하는 것이다. 나는 내 몸과 우주가 하나임을 믿는다. 나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선 마음의 허락을 받는다. 내가 믿기만 하면 마음은 나의 가장 훌륭한 인도자이기 때문이다. 감성지능의 발원지인 마음은 동정심과 진심 어린 공감과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마음 깊이 숨어있는 진정한 나와 만나도록 안내한다. 또한 다른 사람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도록 자극하여 모든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만든다. 나는 적정한 몸무게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몸무게는 행복 지수와 비례한다. 무겁고 둔한 몸은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신호이며 무기력증과 타성에 젖어 신선한 생기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다. 지친 몸에 활기를 불어넣는 최선의 방법은 몸이 원하는 걸 주는 것이다. 그것은 잠이나 휴식일 수도 있고 영양분이나 운동일 수도 있고 자연과의 교감일 수도 있다. 자기 정체성의 초점을 외부 조건이 아닌 자신의 내면으로 옮기면 참다운 자유를 얻은 당신은 풍성함과 기쁨, 충만함으로 가득 찬 삶을 창조하는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다. 외부 여건에 얽매이는 삶은 피상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 좁은 세계에 갇혀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다. 보다 깊은 차원에 가 닿으면 원하는 것을 한결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일단 그 차원을 경험하면 당신은 언제든지 같은 상황과 환경, 관계를 만들어낼 능력을 얻는다.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참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부에 집착하는 삶은 그릇된 정체성이 자신의 참모습인 양 착각하도록 만든다. 인도에서는 이런 상태를 자신의 계좌에 억만금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가난에 시달리는 거지에 비유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참모습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참 자아의 열쇠는 자각하고 의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일단 의식의 문이 열리면 두려움과 불안에 대항하려고 애쓰지 말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치유 효과가 있으니 그저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이 옥죄어 들겠지만 그 느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아픔은 곧 사라질 것이다.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저 조용히 지켜보라. 번드르르한 자기 이미지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대신 단순하고 순수한 우주의 속성을 따르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지 말라. 당신의 참 모습은 곧 위대한 우주의 모습이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가? 만물을 창조한 우주의 창조력이 내 안에 숨쉬고 있다는 믿음. 담대하게 미지의 세계를 향해 발을 내딛는 용기. 거기에 강인한 의지까지 갖췄다면 당신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셈이다. 진정한 자아 실현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자아를 실현한 사람은 남의 칭찬을 구걸하지 않고 비난과 경멸에 흔들리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 상황이나 환경, 사건, 인간관계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담대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참자아의 모든 속성은 거짓 자아가 심혈을 기울여 조립해 놓은 그럴듯한 자기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게 느껴지면 잠시 행동을 멈추고 상황에 의식을 집중하라.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해보라. 너는 왜 그 사람보다 잘났는지 못났는지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니? 우리는 동등한 입장이야. 나에게 그 사람이 필요하듯이 그 사람에게도 내가 필요하지 않겠어? 당신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심초사할 거라는 사실에 주목하라. 이것은 서로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악무한의 고리다. 참자아로 회귀하면 이런 자기 패배적인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신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당신 자신뿐이며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의 목표는 위대한 자신의 가치를 자기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당신에게는 영원한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오래전에 러시아의 한 피아니스트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경쟁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재능을 타고난 그는 대단한 노력파이기도 해서 거의 모든 클래식 음악을 섭렵했다. 연주와 악보는 완벽하게 외웠고 신의 경지라 할 만한 테크닉을 자랑했다. 아무리 어려운 곡도 그에게는 한낱 어린애 놀이에 지나지 않았다. 이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어느 날 친구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함께한 누구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바라지 않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일에도 전혀 무관심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그는 담요를 둘둘 말아 앉더니 거리낌 없이 거실 피아노 밑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친구들이 과연 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가 거들먹거리거나 잘난 척 했을 때보다 더 많은 박수와 존경을 보냈다. 이처럼 순전함과 순수함에는 본질적인 위대함이 담겨 있다. 당신은 굳이 존경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이미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만이 본래 지닌 아름다움과 진실을 빛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이렇게 진정한 자부심을 회복한다. 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나를 관찰한다. 나는 압박감이나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내면을 지켜본다. 나의 거짓 자아는 진정한 참모습의 경직된 형태이기 때문에 몸의 긴장감과 위축을 유도한다. 증상은 주로 가슴과 심장, 위, 명치, 어깨, 목 부위에서 나타난다. 거짓 자아가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할수록 나는 이들 부위에 불편을 느낀다. 그럴 경우 거짓 자아가 어떤 감정을 만드는지를 의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거짓 자아가 하는 일을 가만히 관찰하기만 하면 나에게서 떼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동기를 자문한다. 거짓 자아의 동기는 언제나 힘과 지배, 미래에 대한 보장이나 갈채에 집착한다. 반면에 참 자아는 언제나 사랑에 뿌리 내리고 있다. 나는 늘 선택 동기에 사랑이 많은지 욕심이 많은지를 의식함으로써 참 자아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나는 밤마다 자기 전에 공정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날의 모든 사건을 관찰하고 정리한다.
나는 5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필름을 돌리듯이 하루 일과를 되돌려 본다. 필름을 감상하는 동안 나는 거짓 자아가 한 일은 무엇이며 참 자아가 한 일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통제는 삶을 오염시키는 가장 교묘한 방식이다. 마음을 통제하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결코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해로운 감정과 습관, 관계에 중독된 우리 몸을 해독하는 길은 다른 어딘가가 아닌 마음에서 찾아야 한다. 먼저 내면의 감정을 관찰하고 감정에 이름을 붙여라. 몸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든 그것을 확인하고 이름을 붙여라. 두려움, 분노, 절망감, 수치심, 죄의식, 질투 같은 간단한 단어로 그것을 표현하라. 다만 배반감, 실망감, 상처 같은 비판적인 단어나 다른 사람을 질책하는 어감을 지닌 단어는 사용을 삼가라.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당신이 다루고 있는 감정을 확실히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신의 감정을 단순하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화가 났을 때 흔히 저지르기 쉬운 장황하고 복잡한 설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사실을 왜곡하는 이러한 변명은 과거에 주목하지만 당신의 감정이나 기분은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제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라. 어떤 감정이라도 마음속에 꼭꼭 담아두면 썩기 마련이다.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은 부패를 막고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 어떤 감정이든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우선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글로 적어보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표현해보라. 아마 전자보다 훨씬 힘들 것이다. 이번에는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당신의 감정을 적어보라. 뉴욕타임즈에 게재할 기사를 작성한다는 기분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라.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감정을 표현하다 보면 치솟았던 분노나 갈등, 두려움이 서서히 에너지를 잃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 과정을 거쳐 의식을 확장하는 것이다. 의식의 확장은 막혔던 에너지를 흐르게 하는 반면 수축은 에너지를 침체시켜 골마 터지도록 만든다. 이 법칙을 터득하면 감정을 처리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감정에 대처하는 처음 반응은 대개 자신의 입장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제 의식을 통해 감정을 방출하라. 삶을 오염시키는 독소를 정화하는 당신만의 특별한 의식을 만들어라. 이로써 당신은 어떤 문화권에나 존재하는 초월적인 힘에 호소하는 것이다. 의식을 거치는 동안 당신은 그런 감정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고 해로운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편이 낫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나중까지 기억에 남을 수 있고 당신에게 의미 있는 특별한 의식을 고안해보라. 분노를 적은 종이를 강물에 던지면서 당신의 짐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대신 맡길 수도 있고 슬픔을 적은 종이를 조약돌에 감아 바다에 던지는 방법도 있다. 어떤 의식이든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자유다 라고 외치며 속이 후련해질 수 있으면 된다. 그런 다음 해방감을 만끽하며 앞으로 나아가라. 이제 기쁨과 감사로 당신의 해방을 축하할 시간이다. 지나간 과거와 새롭게 다가올 미래를 위해 축배를 들어라. 자축연이 끝났으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앞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뎌라. 이 모든 단계를 빠짐없이 충실하게 이행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럴 때는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하라. 당신을 통제하려는 거짓 자아는 이렇게 속삭인다. 변할 필요 없어.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왜 애써 힘든 길을 가려고 하니? 그러나 당신의 기분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의기소침하다면 이 말은 거짓이다.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을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멸망의 속삭임이다.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관찰하면서 발목을 붙잡는 해로운 에너지를 방출하는 기술에 익숙해지면 당신은 저절로 자기 상황을 여러 입장에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옛 성현들은 시간을 의식의 흐름 또는 생각의 흐름으로 정의했다. 참 자아는 의식 너머에 존재하며 오직 지금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관찰자도 관찰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생각이 일자마자 관찰 대상과 관찰자가 등장한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상태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가 시간의 덫에서 벗어난 고요한 상태이자 희열이 발생하는 근원지라면 두 번째는 경험으로 가득 찬 상대적인 상태로 이때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관찰 대상을 찾는 관찰자 역할을 떠맡는다. 당신이 관심의 초점을 현재에 맞추면 전자의 상태, 즉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근원지로 자신을 인도할 수 있다.
반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후자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시간의 덫에 걸리게 된다. 현재에 초점을 맞춘다는 말이 반드시 상대적인 현실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전과 같은 삶을 살되 단지 삶의 태도를 바꿀 뿐이다. 당신은 더 이상 달라지는 외부 조건에 따라 울고 웃지 않는다. 행운과 불운의 파도는 깊은 내면의 참 자아를 흔들지 못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는 시간의 흐름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현재라는 순간을 놓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 모든 불행은 시간 안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 그럴듯한 자기 이미지를 좇아 참 자아를 희생하는 순간, 시간이 탄생한다. 사고의 흐름인 시간은 자기 이미지나 거짓 자아를 내면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이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일까? 당신은 끊임없이 모든 경험을 평가한다. 당신은 자신을 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과 끊임없이 비교한다. 당신은 무언가를 거부하고 다른 것을 선택한다. 당신은 지속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만든다. 이런 행위는 행복하거나 불행해질 이유를 쌓을 뿐이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자기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지 어떤지를 판단하면 당신은 지금 안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행복에서 점점 멀어질 것이다. 거짓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자기 이야기를 꾸며내지 말라. 거짓 자아는 멜로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끝없이 이어지는 자기 이야기를 만드는데 모든 경험을 이용한다. 그 이야기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고 따분할 수도 극적일 수도 있고 자기 중심적일 수도 비교적 공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아무 이야기도 없다면 어떨까? 당신의 삶은 보다 담백하고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거기에는 길을 쓰고 방어해야 할 자기 이미지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불안하지 않다면 당신은 어떤 경험이든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자유와 희열은 이런 상태에서 비롯된다.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라는 말을 무척 좋아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 특히 계획과 성취로 가득 찬 삶을 쫓는 소위 성공한 사람들은 이 말에 무척 당황할 것이다. 그들에게 여기에 머문다 라는 것은 수동적이고
무의미한 느낌을 주는 탓이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자. 하루 24시간을 수많은 목표와 실행으로 가득 채운다고 삶이 풍족해질까? 오히려 그 반대일 것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지 않으면 삶이 공허해질 거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는 종종 두려움이 밀려온다. 그러나 목표를 쫓아 쉴 새 없이 달리는 쳇바퀴에서 내려서야만,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는 시간을 멈춰야만 비로소 참 자아와 만날 수 있다. 그 순간 당신은 바로 여기가 발을 딛고 설 든든한 바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는 존재의 질은 의식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의식의 질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우리 존재는 모두 존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라는 진리에 뿌리 내려야 한다. 거짓 자아는 당신을 변화무쌍한 세상에 동조하도록 부추긴다. 당신의 관심을 참 자아에게서 돌려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든다. 당신이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을 꼽아보라. 가정, 가족, 직장, 돈, 재물, 지위, 종교, 정치 등 잡다한 세상사가 목록에 오를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짓 자아가 만들어낸 허상이며 시간이라는 복잡한 구조물 안에 둥지를 틀고 있다. 당신이 거짓 자아라는 장벽을 허물면 시간이라는 장벽도 함께 무너진다. 영원한 지금은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영적 세계와 당신이 실제라고 믿고 있는 가시적 현실 세계 사이에 자리한다. 우리의 의식은 두 세계를 아우르고 넘나들며 살고 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세계가 우리의 본래 세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다. 가시적인 현실 세계는 영적 세계의 그림자와 같다.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는 그림자 너머의 실제, 우주의 삼라만상이 탄생하고 쓰러지는 초시간적인 무한한 세계를 향해 창문을 여는 것이다. 외부 세계는 순간순간 달라진다. 그러나 당신의 참 자아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고요하게 정지해 있는 하나의 점이다. 당신이 그 점에 깊이 침잠하면 혼란한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은 상황에서 순간을 분리할 필요도 없다. 상황과 순간은 이미 별개이기 때문이다. 현재라는 순간을 애워싼 상황은
불쾌하고 고통스럽거나 유쾌하고 즐거울 수 있다. 그러나 전자든 후자든 상황은 발생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그것은 곧 지나간다. 하지만 언제나 현재로 존재하는 지금은 영원히 머문다. 사람들은 흔히 삶은 고통이며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고통은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이상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직업상 나는 극심한 만성 통증 환자를 많이 만나는데 그들 중 몇몇은 실제로 현재의 순간에서 상황을 분리하는 법을 터득하자마자 기적처럼 통증이 사라졌다. 시간을 초월함으로써 시간 안에서 태어난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경험은 내게 어떤 극단적 상황이라도 초월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었다. 상황을 초월하려면 새로운 형태의 의식을 갈고 닦아야 한다. 항상 현재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매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현재 상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덧붙인 과거나 미래 상태로 현재를 재단한다. 과거나 미래가 그들의 집중력을 분산시킨다. 그러나 현재에 관심을 모으면 당신은 지금이라는 순간의 충만함에 흠뻑 젖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호흡에 집중하거나 만트라 명상으로 잠시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지만 곧바로 이전의 분주한 마음으로 되돌아가곤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관심을 집중하는 단순 모드로 진입하라. 마음의 분주한 행위 말고도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영역은 많다. 당신의 감정과 호흡, 몸의 감각을 비롯해서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도 있다. 이 밖에 앉거나 걷거나 먹거나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행동도 마음 챙김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애써 노력하거나 고군분투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든 그것이 당신을 현재의 순간으로 인도하여 현존의 경험을 일깨울 것이다. 이를테면 당신은 거룩한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지극한 거룩함을 경험할 것이다. 이는 함께 존재함에서 비롯된다.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평온과 사랑, 기쁨, 안정 같은 감정을 누리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놓치곤 한다. 어떤 생각이나 감각이 떠오르자마자 그것을 평가하거나 분석하려고 무턱대고 덤빈다. 그럴 때마다 현재라는 순간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잡다한 생각이 차지하게 된다.
현재에 존재하는 것은 별다른 노력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존재하고자 어떤 노력도 할 수 없으며 그저 존재할 뿐이다. 당신이 마음 챙김을 익히면 행복한 존재함을 가능하게 하는 자질이 평생 당신과 함께할 것이다. 당신은 마음이 산만해질 때마다 산만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으로 현재로 돌아올 수 있다. 마음 챙김은 마음을 비우는 것과 무관하며 무언가를 점검하는 것도 아니다. 지나친 집중이나 긴장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것은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태로서 당신의 본질보다 더 편안한 상태는 없다. 당신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관찰하고 그것을 떠나보내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본질로 들어갈 수 있다. 쉽게 오는 것은 쉽게 간다라는 속담은 참으로 심오한 영적 의미를 갖는다. 오가는 것은 진정한 당신이 아니다. 진정한 당신은 시간의 덫을 넘어 존재하는 희열이다. 나는 이렇게 현재를 산다. 나는 과거나 미래를 덧칠하지 않고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본다. 현재 상황은 나를 현재라는 순간으로 인도한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있다. 내 앞에 펼쳐진 현재 상황에 집중함으로써 나는 마음가짐을 보다 편안하고 긍정적으로 바꾼다. 그것은 내 자신을 현재의 순간에 머물도록 허락한다. 나는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진정한 내 모습에 집중한다. 나의 참모습은 늘 분주한 마음의 움직임이 아니다. 마음이 쉴 새 없이 제잘거리는 이야기도 아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환상도 아니다. 나는 언제나 지금 또 영원히 존재하는 정지된 점이다. 마음속 정신없는 생각을 중단하면 나는 곧 다시 마음을 모아 고요하게 정지된 참 자아로 돌아올 수 있다. 이제 나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해서 그것이 품고 있는 충만함을 만끽한다. 나는 현재 상황과 현재 순간을 분리한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나는 그대로 남아있다.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계속되면 나는 조용한 곳에서 흐트러진 나를 다시 추스른다. 당장 그것이 불가능하면 나는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마음 챙김은 삶의 최우선 목표가 진정한 나로 현재를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현존의 충만함을 만끽한다. 모든 영적 수행의 여정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장애물을 치우는 것과 깊은 내면의 의식에 도달하는 것이다.
자신의 자리가 관찰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안정되고 영민하고 유연해져서 최고 수준의 행동을 할 준비를 갖출 것이다. 관찰자가 되는 건 복잡한 일이 아니다. 그저 중단시키기만 잘하면 된다. 다른 많은 사람처럼 당신도 관찰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자신과 함께 가만히 있는 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호흡을 관찰해보라. 조절하겠다는 어떤 의도도 버리고 그저 조용히 호흡에만 집중하라. 조금씩 호흡이 느려지는 걸 느낄 것이다. 호흡은 우리 몸을 이끄는 견인차로 의식의 움직임을 비추는 섬세한 신체적 반응이다. 호흡에는 마음속 감정이나 반응이 그대로 드러난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당신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되는 걸 느끼게 된다. 어수선하던 생각이 안정되고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이 상태에 이르면 당신의 파동은 내면의 자아가 보내는 파동과 같아진다. 일단 진정한 평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 당신은 최고 수준의 감정에 가까워질 수 있다. 최고 수준의 감정은 사랑의 경험을 떠올리는 것으로 성취된다. 이 감정에 확실히 접속하면 내면의 의식에게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라. 아마 창의적인 통찰력과 깊은 이해심을 보내줄 것이다. 내면의 의식에 가 닿는 일은 흔히 우연이나 예기치 않던 사건의 형태로 증명된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보상, 야망, 불안, 자만 등 거짓 자아의 잘못된 인도에 따르는 일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으로 참 자아가 거짓 자아의 통제가 잠시 느슨해진 틈을 타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일깨운 것이다. 이처럼 깊은 내면의 의식은 어떤 경로로든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나는 이렇게 내면의 세상에 주목한다. 나는 지금의 경험이 아무리 불편하고 불쾌하더라도 최고의 의식으로 그것을 대한다. 나는 진정한 나와 접속하고 내 안에서 사랑이라는 최고의 감정을 발견하고 내면의 의식에게 내 행동을 올바로 인도하도록 부탁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분노하거나 대적할 때마다 실상은 내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무언가에 저항한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가 만든 반응이다. 이런 분노를 그만둘 때 비로소 나는 자신을 치유하고 우주의 흐름에 순응하게 된다.